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프코리아의 새로운 시도. 아무거나 라이브. 할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 소리나 하는 허공에 대고 떠드는 그런 컨셉. 그래서 주말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할 일 없는 사람이 PPT도 만들고. 바빠. 아이고 나도 카메라에 더 할 일 없는 사람이 PPT도 만들고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이 이거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부동산 요거 사실 제목 장사만 잘하면 어떻게 잘 조회수 잘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세요. 요즘 인지가 너무 이슈니 부족한데. 요즘 이슈니까 아이 상관없어 뭐, 아니, 보다 있는 척 하셔야지. 이기 정아 이기 이수경님의 최근 부동산 정책 해석과 기타 잡설로 유튜브 공개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석하신 패널분들 다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영털님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영턴입니다. 아 오케이. 자 마이크 끄고. 자 그리고 자 네, 김상훈이 안녕하세요. 모였습니다. 대단히 아니, 감사합니다. 광주의 김상훈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경님 가시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제가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 최근에 710 부동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친일본? 710, 7월 11일, 10날. 710 오케이. 그래서 710 뭐 대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날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뭐 부동산은 그렇죠. 뭐지? 예.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617, 그다음에 710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딱 그 710 정책을 들은 날은 뭔가 이거 좀 뭔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같이 이렇게 엮여서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지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그게 맞는지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막 찾아갖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어쩌면 이 부동산의 힘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막 정책이 나왔어도 그냥 뭐 저게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다라면 이번 정책은 좀 한번 세워보고 그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다주택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뭐 더 이상의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은 없더라고요. 이 정책이 나온 이후로 좀 사람들이 좀 패닉이 온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양상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제 그게 있어요. 뭐 가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을 보는 하나의 그 모니터링 요소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뭐 시간이 되면 공유를 해볼까 하고 만들어 본 거거든요. 예. 하시죠. 혹시 710 대책 듣고 나서 혹시 뭐 어떻게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계세요? 이런 식으로 패널들한테 질문을 하면 지금 대책이 없어요. 돼요? 네. 지금 마이크를 그러면 자 일단 손 드셨으니까 네. 오케이 하면은 자기 마이크를 딱 열고 얘기를 하세요. 네. 누구예요? 김성훈님인가? 상훈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동안은 좀 뭐랄까 세금이나 어떤 네. 그런 세제 같은 경우는 잘 안 건드렸었는데 네. 세금을 좀 크게 올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포인트가 네. 그 뭔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은 한 30%, 네. 그다음에 부족한 세수를 좀 네. 확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부동산을 잡는 포인트보다도 확실하게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되겠다, 어디선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뜯어내면. 저는 사실 이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 퍼센트가 좀 바뀌는 거죠. 네. 그럼 일단 부동산 진행하시죠. 부동산 안정화가 한 70%, 예. 부족한 세수 확보는 한 30% 어쨌든 정도. 둘 다 그런 이슈가 있다. 네. 네. 처음에는 저도 김상훈님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저는 제 관점, 제가 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업무를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회계하고 자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까 수입 회사가 이제 들어올 수입을 예상을 하고 지출도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맞을지 얼마나 남을지 아니면 뭐 얼마나 모자랄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업무 자체가 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집중을 했던 부분은 세금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세입 세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했다는 거를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제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실제로는 부동산으로 존재하지만 이게 돈으로 환산이 돼서 그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그 실질 가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뭐 4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이 4억이 처음부터 4억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4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높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우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잖아요. 사실 빚을 내서 이 경제 개발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이 있었지 않았고 돈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수출로 이렇게 돈을 막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내부에서 돌고 돌아서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했던 거고 그리고 돈이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돈들이 이제 정부도 이제 세금으로 또 걷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돈으로 또 다시 이제 경제 개발을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SOC나 건설 개발도 많이 했으니까 또 거기에 토지 보상금으로도 또 많이 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참 많이 우리나라 안에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동산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그래프나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부터 우리가 되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아마 이제 그래프를 찾아보면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GDP 증가도 사실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 명목이든 실질이든 그래프가 이렇게 정말 상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GDP가 그만큼 우리나라 내부에 돈이 이만큼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경제 그 활동별 그러니까 여기 GDP 구성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집중했던 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돈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구나. 들어왔다기보다는 돈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경제 활동별로 주체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서비스업 이 주황색과 이 파란색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그나마 높은 숫자잖아요. 뭐 어디 쪽에서 GDP를 더 많이 구성했을까 보면 이제 서비스업이 제일 많았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더라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딱 언뜻 보게도 알 수 있죠.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인데들이 되게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내수 업종이겠죠. 서비스업은. 그리고 이제 건설업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밑에는 좀 미미하더라고요. 뭐 이것보다 뭐 더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1980년도에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많았냐면 2000년대부터 이렇게 쫙 그래프가 올라와요. 우리가 수출한 그래프. 그러니까 수출 이 금액인 거죠. 그리고 2008년도 이때쯤에 꺾였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여전히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다가 2015년 뭐 같은 요쯤에 다시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거랑 좀 사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수출로 해서 돈이 들어오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이 그래프를 봤던 게 이제 한국은행 통계를 보다가 재밌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수출로 돈을 세계에서 수출로 돈을 제일 많이 번 나라는 어디냐면 중국이더라고요. 중국이고 그 밑에가 미국.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아, 미국이 두 번째로 이렇게 수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 저는 빚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수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구나, 미국이. 그리고 그 밑에는 독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수출로 돈을 잘 벌고 있는 나라들 순서죠. 그리고 이 그래프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은 거의 여기 밑에 있다가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2008년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수혜를 사실 우리도 봤었죠. 그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연예인들도 그때 많이 뭐 이렇게 진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그 뒤부터는 좀 힘들었지만 2008년도 때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같이 이렇게 훅 꺼졌다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일어서게 된 계기가 중국이 옆에 있어서 중국이 그때 한참 발전할 때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중간재로 수출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수혜를 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또 돈이 많이 유입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M2라고 해서 통화량 그래프인데 이제 본원 통화 말고 이제 통화가 얼마큼 많이 풀렸는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M2 그래프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에서 이제 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풀린 돈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제 풀린 M2 양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초록색이 가계 및 비영리 단체고 기업,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기관인데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놀랬던 게, 아, 가게에 돈이 더 많구나. 풀린 돈 중에서 기업보다 가게가 돈이 더 많네? 저는 이제까지 대기업들 막 내부 유보금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기업들이 되게 돈이 많은 줄 알았었는데, 가게가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총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대출 금액을 봤었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보면은 대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대출도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타 대출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금액이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이 국내 5대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8년도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의 부동산의 근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2010년도에 보시면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2016년에 보시면은 34조가 됩니다. 전세 대출이. 이 전세 대출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부동산 밑에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꽤 많이 대출이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세 대출이 꽤 중요한 요소 중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됐나 보시면은 이제 여기 빨간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딱 안 봐도 아시겠죠.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뭐 노란색은 인천, 그다음 초록색은 부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별로 이렇게 대출이 별로 없는 거 보면 가격이 많이 안 뛴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죠. 서울하고 경기. 통화량도 뭐 이렇게 느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요거였어요. 은행 대출금 말잔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MMF도 여기 바로 밑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실 당장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오늘 통화량,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잔. 이게 그럼 전체 풀린 돈이라는 건데, 이만큼이 풀려 있다는 거죠. 방해 통화는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근데 여기 이 통화량 안에는 사실 대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출. 가계대출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대출부터 해서 다. 이건 통화의 전체의 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돈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대충 이제 뭐 유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있으면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는 이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보통은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걷어들여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걷어들여도 안 되고
그래서 대충 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제가 이 왜 세금에 처음에는 주목을 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내수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수출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 테고 내수가 줄어들면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개개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이러면 불로소득세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데서 그 세수를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나왔나? 세금을 이렇게 마구마구 올리는 정책으로 나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세금을 좀 뜯어봤어요. 세금 구성을 좀 뜯어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법인세 금액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 뭐 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넣어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국세청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2018년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이제 자료가 2019년도 건 아직 안 나와서.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김성근님이 데이터 이거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우리의 세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파란색은 소득세고요. 이건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포함인 것 같아요. 근로소득세 플러스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이제 임금 근로자들한테서 벌어들이는 이제 세금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임금소득을 제외한 자영업자 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벌어들이는 세금. 그 금액을 다 합친 게 이제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법인들이 벌어들이는 그걸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고, 그다음 부가가치세가 꽤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교통에너지는 유류세 비슷한 거겠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기타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들이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국세에서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근로소득세 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만약에 타격이 있다라면 다른 어딘가에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세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뭐 근로소득세를 올리겠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타격을 받았는데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차마 지금 법인세를 올리지는 못할 거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예요. 내수가 더 위축될까 봐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야 할까요?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여있는 곳,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세 근데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자료를 찾다가 좀 흥미로웠던 자료가 이거였어요. 법인세도 이제 보시면 2010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 다음 자료가 참 제가 이거 좀 놀라웠던 게 외형 1천억 초과 법인한테서 벌어들이는 이제 그러니까 총 부담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내는 법인세 중에서 외형 1천억 이상이라는 건 거의 대기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정도의 규모의 그 기업에서 이제 내는 부담하는 법인세가 얼마냐 하면 2010년도에는 뭐 70%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76.6%.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거의 우리나라의 총 법인세의 76%,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서 어떤 이제 그런 경제적인 역량이나 그런 수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인세수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저희가 갖고 있구나, 우리나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금에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에서 이제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5가지가 있어요. 취득세라고 해서 지방자치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이것도 지방자치세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뭐 부동산을 팔고 그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하는 거는 이제 직접세인데 이건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더 비싼 물건에다가 더 많이 세금 붙이는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리고 뭐 상속증여세도 직접세에 해당을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그래프로는 못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도소득세로 벌어들이는 건 전체 세수의 한 6.3% 정도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진짜 얼마 안 돼요. 0.6% 정도예요. 2018년도에도 0.66%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는 정말 적게 미미하게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세금 폭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의외로 증권거래세는 더 많이 거치고 있어요. 2.2% 전체 세수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정화분 하시는 분 중에도 이제 세무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자료를 좀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주요 세제 변화된 정책들은 이 4건이다. 5건이 되는 거죠. 710 대책까지 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저희 집중적으로 봤던 건 사실 710 대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계속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출 규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열지구를 계속 지정을 해서 여기는 하지 마라, 여기는 하지 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세제에 대한 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출을 막고 유동성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거래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나온 정책이 아니고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거의 진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천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말 22번의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22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데도 계속 가격이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회피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정부가 규제 정책을 내놔도 또 다른 식으로 회피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범인을 전환한다든지 부동산 신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신탁은 도대체 뭐야라고 찾아보게 되고 이제 도대체 법인은 어떻게 했던 건지 막 이런 것도 찾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이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번 710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뭐 신탁이나 뭐 법인 전환을 했던 그런 데들까지도 전부 다 영향이 가고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게 만든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어떤 현상으로서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7월 17일자고 KB 국민은행 부동산 보고서를 보니까 부동산 펀드로 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시세 차익을 남기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원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간접 투자, 부동산 펀드라는 간접 투자 형태로 돈이 또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보다가 보니까 신탁 이런 것도 찾다 보니까 나온 자료였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과연 돈이 계속 더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제가 모니터링 해볼 만한 요소인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계속 여기에 돈이 유입되다 보면 또 뭘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서울이죠. 엄청 이때부터 언제죠? 2019년 이후부터 엄청 많이 늘었죠. 여기도 여기가 인천인 것 같은데 경기도와 서울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도 거의 해소가 되고 있대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법은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생각 나는 대로 막 계속 썼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걸로 그럼 볼게요. 2019년 12월 16일 발표문에 보면은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계속 9억에서 6억, 3억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화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 양도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상 거래 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금지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중장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 의지를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2017년 8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전 자료라고 봤을 때 2017년 8월 달에도 이미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정책상으로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택 과열지구를 지정해서 거래를 차단을 시키고 대출을 규제해서 유동성 공급을 차단시키고 세금을 올려서 수익률을 하락시켜서 세제를 이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해서 공급을 늘려서 임대시장 안에 있는 그들하고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제도를 또 도입을 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 또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의지는 강력한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완벽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다 자세히는 못 적었어요. 이거는 이제 차차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자료고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뭐가 있지? 근데 이것도 거의 이번에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710 대책으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언제 인상 깊게 봤냐면 PD수첩인가요? 어딘가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이 특혜가 엄청나다. 이거는 정말 죽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너무 큰 혜택 아니냐라고 해서 막 그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손을 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부동산 규제는 투기 거래 지역을 계속 바꿔가면서 더 넓혀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계속 뉴스로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LTV, DTI 계속 그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해서 주택 매입용 외에는 안 되게끔.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하거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실수요자거나 아니면 진짜 무주택자만 가능하게끔 거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서 이제 조달했는지 그런 것도 다 쓰게끔 되어 있고요. 대출 용도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제 변화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710 대책에 나온 게 보면 취득세거든요. 제 친구가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집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얘는 3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 하나를 이제 더 사려고 하다 보니까 취득세가 엄청 부담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도 이 현재의 원래 주택은 1주택, 2주택, 3주택이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취득세율이. 그리고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4%인데 그리고 법인은 정말 더 저렴했었죠. 어떻게 보면 법인이 거의 1주택에 거의 준하는 그 정도의 이제 이 세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1주택은 그냥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까지는 정부가 투기꾼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그대로 가고 세액 그대로 가고 2주택부터 이제 투기자라고 보는 것 같아요.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그냥 무조건 12%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법인 전환했을 때 예전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걸 배제시켰다라는 건 감면 혜택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이 만약 취득을 할 경우는 12% 세액을 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요. 굉장히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도 높아졌는데 취득세를 그 가격에 비례해서 내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진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요거였어요. 분양권, 입주권. 이거가 70%. 그러니까 분양권은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쪽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났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조정을 해서 보시면은 세율을 굉장히 높여버렸습니다. 기존에는 50%였던 거를 지금 70%, 40%였던 거를 60%.
그러니까 뭐 1년, 2년 내에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냥 다 투기꾼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1년 미만은 7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 2년 60%.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정부가 많이 해소해 가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까지도 붙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출도 막히고 취득세도 높은데 근데 가격을 낮춰서 내 부동산 매물을 내놓는다 한들 과연 이거를 받아줄 세력이 있겠는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될 거다. 매물이 잠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뭐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뭐라고 내가 뭐 어느 쪽이 딱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받아줄 사람은 이제는 사실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거주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은. 아니면 현금으로 사든지. 근데 현금으로 사려면 그 현금을 축적한 그 사람도 이제 자금 계획서라든지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뭐 출처를 다 밝혀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집을 받아줄 세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득세가 높다 이거죠. 만약에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러면 취득세 부담이 없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대출이 막혔는데 살 수 있느냐? 근데 대출도 사실 무주택자 같은 경우 대출을 꽤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60%인가 70%까지 해주거든요. 무주택자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키가 어디에 가 있냐면 무주택자들한테 키가 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리단길 같은 사례는 제가 이때 이걸 경리단길도 이제 홍석천 씨가 한번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가게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쫓겨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대료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과연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세입자들을 쫓아내서 이 임대 사업자들한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사례도 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히 해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도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우주선 생겨나서 없어진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거 되고 있나요? 잘 들리나요? 그리고 뭐 들려요. 증여세 들려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이제 뭐 그렇게 팔 바에 가격을 내려서 주택을 내놓을 바에는 아예 그럼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여세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 설명을 이제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보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해서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별로 크지 않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그 이익이 난 부분, 만약에 뭐 10억짜리가 만약에 12억이 됐어요. 그래서 2억의 차익을 만약에 자기가 이제 차익이 생겼는데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더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선택할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까지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졌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1주택자들보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굉장히 비싼 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더 세율을 높이는 정책이죠. 그리고 뭐 고령자들은 좀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했을 때도 공제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뭐 종부세 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 이렇게 공제를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많이 배려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 세제 상황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면 세금 부담은 올라가는 게 맞죠. 올라가겠죠.
그리고 법인주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가지고 이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게끔. 그래서 앞으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아나리스트는. 그리고 신탁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 주택 공급 정책은 뭐 택지 개발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매일 나오고 있죠. 뭐 어디 부지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분양가를 이제 만약에 민간이 이제 분양을 하더라도 이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공공 물량을 많이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공공 물량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세제와 더불어서 같이 이 주택을 공급을 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좀 신호를 주겠다라는 거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 효과, 이건 이제 기재부에서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금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676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엄청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종부세는 0.9조 원, 종합부동산세율 0.9조 원, 그러니까 9천억 정도. 그다음에 이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이제 1.5조 원. 그러니까 사실 주식 쪽에서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했을 때도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보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실현된 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소득세율도 이제 소득세율을 올린 건 아시죠? 최고세율이 이제 42%에서 이제 단계를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45%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0.9조 원, 그러니까 9천억 정도 더 이제 증가를 할 거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권거래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해줘서 감소가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기재부가 이제 다 어쨌든 계획을 다 하거든요.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것과 달라지게 되면 앞으로의 또 세제도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동산의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들어오는 세입에 달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더 세게 만약에 이 세금을 더 부과를 하려고 한다라면 그 요인은 아마 들어오는 세수가 적어서일 거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 정말 반발이 엄청 큰데 이거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번에 이제 제가 새로 알게 된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그리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제가 이제 우선 알고 있는 상태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가계자산 구성을 보시면 이제 한국이 알다시피 거의 부동산이 80%라고 알고 있잖아요. 가계들이 주로 갖고 있는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금융 자산은 이제 부동산인 거죠. 순금융 자산은 이 정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보시면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2018년도 자료인데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율이 적구나 하는 부분 좀 놀라웠었어요. 일본도 적고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이제 좀 다른 나라랑 좀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좀 재밌었던 게 그러면 진짜 부자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진짜 부자들, 뭐 하여튼 최소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실제로는 부동산으로 자기네들의 자산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비율은 53.7%, 그다음 금융자산은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대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이 자산 구성이 좀 다르다. 부자들은. 그리고 부자들은 또 이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잃었던 경험이 많아서 금융자산에서도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사업 소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입도 2위긴 한데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뭘로 돈을 벌고 있냐면 자기네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냥 그 사업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금융 어떤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놓은 게 이제 돈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부자들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일반 서민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냥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반발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여기 뭐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이게 TV조선은 아니고요. 이제 뭐 경제 쪽에 있는 조선비즈 거기 뉴스였는데 나라 자산의 85%가 부동산이고 3년 새에 1,000조가 뛰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율 올라간 부분이고요. 45%에서 45%.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부자 증세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세수를 부자들한테서 돈이 더 많은 쪽에서 걷어서 그걸 충당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황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다라면 1주택 보유자들한테까지도 아마 보유세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수를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어디에 있다라고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갔다. 그리고 실제 이 금액이 이렇게 금액은 있지만 호가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실현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손대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엄청 고가의 주택을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뭐 다주택자들이 뭐 이제 그러면 세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뭐 세입자한테 전가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입지가 좋거나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임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어쨌든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열채 갖고 있다 해서 열채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9채는 임대를 줘야지만 자기네들이 어쨌든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대 물건이 그렇게 확 줄어들거나 할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정부가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해준다라면 공급이 더 많아질 테니까 이건 다주택자들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위 시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나온 자료들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잠깐만. 지금 다 마이크 켜셔도 될 것 같고 이 상우님 얘기하세요. 여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발표를 아주 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무려 동시 시청자 수가 10명이에요.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 잠깐 한 이거 몇 마디는 자 끝나 40만 PT 했거든요. 끝났어요? 네, 이거 중지할까요? 네, 이거? 중지하세요. 할까요? 네. 네. 중지하시고 지금 네. 아까 내가 다 마이크 수시로 끌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3명밖에 없는데 여기 뒤에 잡음들이 잘 없어가지고 나만 잘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잠깐 네. 상우님 질문하시기 전에 여기에 두 가지는 내가 지금 질문을 받았어. 질문을 받았어요? 그 채팅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네, 네, 들었어요? 지금 채팅하시는 분한테 질문하면 해준다고 했더니 네, 이원섭님하고 곽동윤님이 질문하셨는데 곽동윤님이 질문한 거는 네. 갭 투자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건 3프로 TV 가서 물어봐야지 왜 갭 투자는 지금 나온 이 네, 두 개 다 네. 알려주고 상우님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수경님이 진행을 하시라고. 네, 자, 갭 투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가 하나고 하나는 네. 부동산 거품 언제까지 갈까요? 이건 이원섭님이 물어보신 거고 이런 제가 거를 왜 어떻게 여기 가서 알아요? 물어보시나? 아무튼 그러니까요. 일단 두 개 접수하시고 상우님 것까지 네.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세요.
네, 상무님. 저는 네.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네, 사실은 네, 그 과거에 그러니까 네, 7월 10일 70 부동산 대책 말고 과거에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온 것들이 작년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그 공시 가격 올리고 네. 공시 가격을 매년 5%씩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라고 하죠. 네, 네, 공시 가격 올리고 네, 매년 5%씩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공시 가격 올리는 거하고 비례해가지고 그 공시 가격에 대한 비율 있잖아요. 시가에 네, 대한 공시 가격 적용 비율도 올리고 네,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인가 그 네, 월세 과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월세 임대 과세 있잖아요. 그거 작년까지는 네,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월세 임대 소득이라는 게 이제 네, 이거는 이제 70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저번 작년에 나왔던 대책들이잖아요. 이거 그 임대 소득 그거 공시가격 현실화랑 공시가격 비율 올리고 네, 네, 월세 가격 그것이 지금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작년에 네, 조금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이제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원천 과세가 돼갖고 그때 빠져나가지만은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그 소득세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네, 포함되되 이제 2천만 원까지는 15.4% 그거 네, 맞아요. 되는 거고 그 네, 이상은 이제 자기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종소세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또 그게 또 겹친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네, 근데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거기다가 그 건강보험료율도 올라가요. 그렇죠. 네, 소득세가 올라가면 건강보험, 연금, 사대보험이 사대보험 비율까지 겹치게 되잖아요. 네, 게다가 아까 전에 그 종부세가 1조 네, 8천억인가 거쳤다 그랬는데 올해 네, 그 종부세는 국세인데 네, 종부세가 그 지방 교부세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으로. 거치지만은 네, 국세지만은 100% 이제 지방 교부세로 지방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에 과해지는 세금 중에 네, 이제 일반 재산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있고 뭐 네, 양도소득세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어, 그 그게 있는데 그 네, 중에서 부동산에 과해지는 소득세 중에서 네, 제일 큰 게 이제 취등록세예요, 사실은. 네, 네, 맞아요. 네, 부담스럽죠. 일반 재산세나 네, 종부세는 비율이 작고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 관련 세수가 우리나라는 취등록세로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취등록세는 지방세여 가지고 국세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과세되는 소득 중에 세금 중에 취등록세가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되는데 네, 그 취등록세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네, 취등록세가. 근데 그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상당히 세금이 무겁게 과세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금. 누구한테요? 아니, 부동산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 종부세가 내년에 아니, 근데 1조,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세금 중에서 네, 부동산 관련 세수에서 네. 취등록세가 제일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저도 이게 걱정한 게, 왜냐면 거래가 줄어들면, 아까 보시면 거래가 엄청 늘었잖아요. 2018년도부터 늘어서 이게 지방자치의 세수가 굉장히 풍족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놓으면 거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취등록세가 이게 적게 거치면. 근데 종부세를 걷어서 주겠다라는 심산이 아닐까요? 그 부분을 아니, 메꾸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닐까요? 아니죠. 취등록세 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취등록세 비율이 올라가면 취등록세는 많이 거치죠. 그러니까 거래가 늘고 줄고는 취등록세의 영향이 상당히 적어요. 거래가 늘고 줄고는 그 아니죠. 부동산의 비례하죠, 비례. 수요 그러니까 공급하고 세율하고 거래량하고 비례하죠. 세율과 거래량이 많아야지 취등록세가 많이 거치는 거죠. 거래가 그게 아니라 많고 세율도 높으면. 네,
취등록세가 많다 그래서 거래가 줄진 네. 않는. 그러니까 세율이 만약에 높을 경우에는 그만큼 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도. 그러니까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취등록세를 2배로 올린다 그래서 거래가 2분의 1로 감소하진 않는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노렸던 효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유입이 되지 말게끔 하는 거예요. 취득세율을 올렸다라는 건 더 이상 유입은 되지 말았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거래를 할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네. 취등록세를 올리면은 이제 가격이 좀 다운 시켜갖고 팔겠죠. 그렇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격이 좀 다운되면은 거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하는 사람이 취등록세가 4%가 됐어요. 1%인데 4%가 됐다. 그럼 가격을 3% 다운 시키면은 거래는 똑같다고요. 대신에 이제 그 파는 사람이 취등록세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잖아요. 파는 사람이 취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격 실현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자, 수경님 네. 네. 진행을 하시라니까. 네. 지금 사람들 보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야? 뭐 주장을 하는 거야? 뭐야? 나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자 앞으로 지금 이 10시는 생각보다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네. 수경님 10시 전에 가신다고 네. 그랬는데 네, 네. 10시 지나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계속 하실 거죠? 네, 뭐, 네네. 좀 전에 얘기한 얘기는 뭐예요? 정리를 네. 해주세요. 나도 이해가 안 돼. 뭔 소린지. 취득세? 취등록세가 어쨌다는 건데. 아, 취등록세는 지방자치가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뭔지 아는데 등록세. 지금 두 분이 취등록세 근데 얘기를 왜 하셨냐고. 아까 사실관계가 김상훈-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상훈님이 수경님이 얘기하시는 발표하신 거는- 거에 대해서 네. 뭔가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가지고 김상훈님이 바로 잡아주려고 한 거야? 아니면 뭐 취등록세가 옳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주제를 잡고 하시자고. 뭐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했는지 알고 하셨냐고. 나도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제 예. 말은 네. 생각보다 네. 세수가 많이 거칠 거라는 거죠. 아, 세수가 많이 거칠 거다. 취등록세 올린 게. 네, 아니 취등록세 올린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월세 과세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시 가격이랑 그 시가 반영 비율을 같이 올리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이 합쳐져서 앞으로 세금이 많이 거칠 거다. 생각보다 세수 증가 효과가 많은데 지금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종부세가 9천억 정도 더 거칠 네, 거라고 9천억. 내년에.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가봐야 알아요. 나중에 실제로. 그거는 기재부의 발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9천억이라면은 지금 1조 8천억이니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종부세가 50%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50%가. 1조 8천억이 거쳤으니까 올해 내년에 9천억 더 거친다 그러면은 1조 8천억에서 9천억 50%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가.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공시 가격이랑 시가 반영 비율이랑 그 세율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 50%가 아니라 한 훨씬 더 많이 거칠 수도 그러니까 있어. 사모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아까부터 쭉 얘기하시는 거는 세금이 많이 거칠 거다. 더 많이 거칠 그러니까 거다. 생각보다 세금 그 많이 걷는 효과가 클 거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비율도 올라가고 뭐 취등록세는 지방세니까 국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세도 세금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데다가 월세 임대 소득은 없던 세금이 부동산에 떨어지는 건데 월세 소득은 또 소득세로 들어가잖아요. 소득세, 부동산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는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근데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부동산에 떨어지는 세금이잖아요. 부동산세잖아요. 이게 월세 소득이 원래 없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포함하면은 부동산에 떨어지는 세금의 효과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케이. 세금이 올라가서 부동산 효과 크다는 얘기 알았고 수경님도 아까 그 얘기 하신 거죠? 제가 발제를 했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발제도 있어요. 그 얘기 했던 거죠? 세금 많이 올라간다고. 네. 세금 많이 세금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맞네. 부동산에서
더 거둘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다른 데서 줄어들 수가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네. 두 분이 생각이 다른 점이 지금 없죠? 없어요. 오케이,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냐고. 대책이나 아니 이런 근데 그 포인트가 예. 세금을 많이 걷는 거라니까요. 세금을.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그렇지만 않다니까요. 두 가지 진행을 다르다고요. 해야지, 진행을. 세금 많이 네. 걸어. 좋아, 알았어.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딱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법이 있었어요.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그냥 시행만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 지지자들이 많아가지고 반발이 컸던 거죠. 내가 이 집값 올려두라고 내가 너를 뽑아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4년 뒤로 유보를 시켜놨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월세 소득에 대한 임대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또 미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한 거죠.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내야 되는 세금인데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이제 부동산을 특히나 다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세수가 부족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돈을 뭐 이렇게 잘 거두고 있어서 이제까지 여기서 세수를 걷지 않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물어보셨잖아요. 누가 갭 투자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그거를 지금 막아놨다니까요. 지금 이 정부가 이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지금 막아놨는데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손 안 두고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별로 잡음이 없네. 제 생각에는 이제 갭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월세 소득이나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갭 투자를 없애려면 시세 차익을 없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로 올린 거예요. 첫째 방법은 이제 시세를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은 시세 차익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건 힘드니까 이제 뭐 양도소득세를 올린다든가 취득세를 올린다든가 취득세 올리는 것도 갭 투자를 어렵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떼고 시작하는 거니까 선이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행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이자 떼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 정책을 다 썼어요. 갭 투자를 할 수 없게끔 이 정책을 모든 정책을 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부터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세금 정책이 이제 주동산을 취득세는 바로 내지만은 양도소득세나 뭐 종합부동산세는 1년 뒤에 내거나 뭐 양도할 때 내거나 이제 상당히 뒤에 내년이나 뭐 나중에 팔 때 내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눈으로 딱 자기 집에 날라오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당장 날라오는 건 종부세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부세 고지서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날라오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뭔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건 그건 같아요. 갭 투자는 하지 마라. 더 이상 갭 투자는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임대로 내놔라. 시장에 임대로 내놓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임대로 내놓고 그 임대에 대한 소득은 내가 세금으로 부과하겠다.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하는 신호가 뭐냐면 시세 차익을 남기지 마라. 다만 시장에 공급을 해라. 임대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득은 소득이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저는 그걸로 보여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라 이거죠. 근데 잠깐만.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지, 주제가? 자, 2710 대책 좋다 찬반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제 그걸 보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라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편집이 완전 편집을 못 할 것 같아. 수경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지금 원래 정부가 그동안은 사실은 좀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되게 좀 밋밋하거나 뭐 좀 기만적이거나 네. 뭐 좀 하나만한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네. 뭐 신용만 조금 내고 깔짝깔짝. 네. 맞아요.
네. 갑자기 지금 7시 부동산 대책은 뭐 나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 내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왜 이런 정책을 냈냐 그거예요. 나 이게 참 뭔가 안에서 뭔가 좀 서로 간에 뭔가 권력 다툼이나 뭐 힘겨루기 같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갑자기 이런 기만적인 사람들이 180도 돌변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정책을 내가 저도 제가 그래서 이 왜 정책을 이런 정책이 나왔냐. 본 거였어요. 이거는 왜 갑자기 잘하냐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착해졌냐. 원래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진짜. 진짜 착해졌냐. 작정하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돈 벌게 하지 않겠다라고 아니 작정하고 근데 이렇게 원래 안 착한 애들이 진짜 착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사실. 그건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이 여태까지 했던 쭉 네. 붙은 정책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지금 그게 상우님 말씀하시는 그거랑 다 합쳐 보면은 이게 네. 세금을 필수 확보인지 세금을 졸라리 세게 때리려는 건데 세금을 때리는 대책이 확실하게 나왔다. 여태까지는 신용만 하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안 착한 애들이 갑자기 착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안 착한 애들은 지금도 안 착해. 안 착한 애들인데 왜 이렇게 센 대책을 내놨냐. 근다 가니까 사람이 바뀌었나 보지. 사실 아니 사람 바뀐 건 없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김현미 그대로고. 아니 김현미 밑에 뭐 국토부 내 해계모니가 뭐 이동했는지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 착한 애들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렸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구나. 그래야 안 착한 놈이란 게 계속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과천선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개과천선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우님 주장은 얘네들이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럴 애들이 아닌데 이러는 거 보면은 갑자기 돈이 궁해져서 착한 척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가려는 네. 거다. 근데 말씀하신 정책 자체가 효과라는 건 다 내년에 나올 거니까 당장 효과를 보긴 힘들고. 그렇죠. 오케이. 네. 수경님이 분석하신 것도 그런 그러니까 레벨이에요? 수경님은 그런 처음에 레벨. 저도 네.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저도 김상훈님처럼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세수 확보다. 바뀌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우님의 의견을 알겠어. 지켜봐야 상우님의 의견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가 원래 했던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공부문 확대예요. 그럼 이거는 금액이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늘어날 게 보이잖아요. 공공부문이 늘어났으니까 월급 줘야 되고 연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 돈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니케어 했죠. 이니케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건강보험을 더 확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확진자가 됐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도 그 내는 비용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재정부양책 엄청 하고 있죠. 각종 지원금 주면서. 그러면 그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앞으로는 정말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을 어디서 거둘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이 세 가지 세금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는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서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딱 보니까 돈이 제일 많은 곳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먼저 뽑으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첫 번째 생각은 사실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정보가 부담스럽겠다. 근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생각해보면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너네 꼼짝 마. 정부도 이제 최대한 자기네들이 공급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걸 계속 신호를 주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고 행동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세입자가 30-40% 정도 돼요. 자가 보유자가 한 40%, 50% 정도 되고 30-40%가 전세 세입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세입자가 제일 많아요. 뭐 나머지는 월세인 거겠죠. 그러면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다주택자가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가장 부담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주택자예요. 전세 세입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걸 사게 되면 가격을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지 않고 정부가 진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린다라면 가격이 진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키를 갖고 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주택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설은 거기까지 갔는데 모르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무주택자는 지금 이 가격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키는 안 돼요. 왜냐, 대부분 무주택자들은 지금 경제 재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가격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키가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면 이 가격이 가격을-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함부로 요소인 얘기할 거예요.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쯤에 그 이제 통화량 있잖아요. 통화량 네. 증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통화량이라는 게 이제 돈이라는 게 결국에 가서 예, 부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통화량이- 가계부채 포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부도. 예,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통화량이 부동산 늘어난다는 것은 네. 이제 돈이 누군가 100만 원의 돈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100만 원의 빚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네, 돼요. 네. 그러니까 통화량 늘어나는 건 이제 그만큼 뭐 부채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화량 늘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순수출이죠. 순수출이나 외국인 투자 유입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게 그 경상수지예요. 경상수지. 네, 맞아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많이 유지가 되면 아마 부동산 버블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돈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유입되는 경로가 이제 수출과 순수출과 사실 토지보상금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사실 유동성은 저는 이게 다라고 봐요. 이제 유동성은. 앞으로의 유동성은.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다른 것과 조합을 해보면 이제 대충 알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할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뭐 부동산은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결론은 한 가지 좀 이수경님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얘네들이 왜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이런 그걸 수경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개가천선한 게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제가 맞아 가계부를 쓰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서 저는 이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거 이 다음에 얘들이 왜 개가천선했는지 상우님이 조사 좀 그래, 하셔가지고 맞아. 상호님이 다음 주에 찾아봐 방송 한번 주세요. 하세요. 뭐 나는 음모론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국정원 개인적으로 콜센터 111에 물어보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좀 생각한 바가 있는데, 네. 그거 다음 편에 해요. 그러면 다음 다음 편에. 편에 하세요. 다음 편. 얘네들이 왜 다음 갑자기 편에 해요.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했는지 오늘 재밌겠네. 길게 했잖아요. 시청률 해요. 올라가네. 시청률. 제 생각에는 지금 다 말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다 말하면 안 된다고. 2편을 찍어야 된다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했고 결론을 내야 나도 편집을 하지. 자, 결론 1번 결론이 어딨어요? 세금을 무지하게 올렸다. 올렸는데 이게 무지하게 여태까지 안 올렸다? 거다. 갑자기 제대로 올린 거다. 이게 갭투기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렸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개과천선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돈이 모자라서 효과가 있을지 뭐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전과는 네. 다르게 화끈하게 네. 올렸다. 지켜보자. 부동산 세수도 올리고 유동성도 차단하고 뭐 세수만 여러 가지 올리려고 한 거는 아닌지도 모르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상우님 또 이- 갑자기 이편에 해야 된다니까 이편에. 좀 돌변해서 스탠스를 바꿔서 갑자기 또 세율이 너무 높다고 낮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높다. 예. 갑자기 이제 어. 발표했더니 세게 좀 나갔다가 좀 이제 물러서는 거죠. 좀 여론이나 뭐 그런 거 데모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이제 지켜봐야죠. 조산모사로. 근데 그러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데서 제가 맞아요.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걸 후퇴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세금 관련은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재부죠. 기재부. 세금 정책은 아니, 다 기재부예요? 이거는 기재부 플러스 국토부 플러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처 관련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청와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는. 단독으로 뭐 기재부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청와대는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로 좀 가능성이 있는 스토리는 가능성 있는 거는 이거 진짜 문재인이 음모론 이런 거? 아니, 좋아. 음모론인데 이편으로 네, 일단 해보세요. 네, 이번 거 이편 가요 자르지 뭐. 이편. 음모론 한번 해보세요. 음모론 가 음모론인데 이거. 진짜 이거는 문재인이 갑자기 자다가 지금까지는 원래 문재인이 자기 주관이 없었잖아. 아무 주관이 없어요. 갑자기 그거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하도 자기 욕하는 놈이 많으니까 세게 나온 것 같아. 갑자기 느닷없이 죽어 있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이거 꼭 해보자 해가지고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 어때? 그리고 지금이라도 했으면 다행인 거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게 문재인 정도죠. 그러면 상우님의 가서는 문재인이 드디어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죽었다 살아난 거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했다. 원래 죽어 있었는데 어디 뭐 한산 먹고 갑자기 정신 차렸나 얘가? 아니,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 하도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죽기 전에 착한 일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상우님의 가서는 문재인 정신 차리어서 문재인이 정신 차려서 이렇게 아, 문재인이 갑자기 이제 강하게 나온 거죠. 원래 안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참다가 뭐 한번 조진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 이제 나가도 예. 되죠. 예. 배 아파. 네. 예, 일단 예 조사해 오세요. 예,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